필요할 때 일어나서 기본한 나쁘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활약하고 이런 하나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조합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더 가까워지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 판문점 프로젝트 저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첫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대북 특사를 역임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남북회담 뒷이야기부터 지금 민주당 현안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책입니다. 판문점 프로젝트. 이게 아마 그 판문점에 있는 그 협상장 그 건물 색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띠지에 있는 사진은 사진이 훨씬 나으신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책을 읽어보면서 질문을 짰는데요. 이 책 뒤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사가 흥미로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횟수로 치면 윤건영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 만난 게 나보다 더 많았을 것. 그러니까 실제로 물밑에서 더 많이 만나신 겁니까? 횟수로 치면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났고요. 어. 다만 밀도에 있어서는 양 정상이 만난 시간이 훨씬 더 많고 해서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밀도 있게 만났죠. 횟수로는 뭐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몇 번 만나신 거예요? 일곱, 여덟 번 개인적으로 만났던데요. 그럼 만나셨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인상이나 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나이에 비해서 이 녹록치 않다라는 아. 걸 느꼈고요. 자중을 끌어가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예. 측면에서는 되게 실용적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2018년 평양 정상회담 하루 전날 예. 제가 이제 평양 백화원 숙소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1시에 저를 찾아왔어요. 김정은 위원장. 예. 예. 찾아와서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러저런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국가 정상이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논의를 하다가 앞으로는 윤 실장 선생은 나랑 이야기를 합시다.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풀어갑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실용적일 때는 되게 좀 그런 맛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격식보다는 실무적인 대화가 필요하니까 그냥 거침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놀라셨겠어요? 한 새벽 1시에 갑자기 보자고 하면. 그렇죠. 뭐 사건이 터졌나? 예. 이게 잘못하면 사단 난 건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막판에 무산됐다. 이게 이 책에도 들어있는데 우선 여쭙고 싶게 많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마지막까지 조율이 된 거죠? 처음에는 2박 3일을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평양 정상회담이 2박 3일이었잖아요. 정상회담은 상호주의적인 게 있어서 예. 우리가 2박 3일을 제안했는데 북측에서 여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1박 2일로 하자라고 예. 해서 1박 2일이 제안됐었죠. 합의됐었죠.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일단 청와대에서의 회담, 회담. 그리고 오찬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를 방문하자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서울 시내 대중음식점에서 오찬도 하자라고 예. 하고 고척돔에서 공연도 보자라고 했고 저희가 삼성전자를 가려면 뭐 여러 가지 이동편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KTX를 꼭 태워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북한의 특사단들이 와서 평창 올림픽 때 KTX를 타보고 그렇죠.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눈이 이제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새로운 신문물이 있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도 꼭 KTX를 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식당을 수배를 하고 예. 오찬을 마친 다음에 영등포역으로 가서 대통령 경영차를 타고 삼성전자로 가는 일정까지 다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라산을 뭐 가겠다 뭐 이런 일정도 예전에 나오지 않았나요?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이나 한라산 일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머니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북측 사람들은 제주도에 대한 묘한 향수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제주도가 기후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제주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친교 일정 차원에서 제주도 일정을 넣어서 2박 3일을 제안을 했는데 예. 원래 2월 13일, 14일 1박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다 했습니다. 예. 근데 11월 26일 날 양측이 공동 발표를 하자라고 했는데 전날 북에서 무산을 시켜버렸죠. 11월 26일 날
같이 발표하자 했는데 11월 25일에 무산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루 전날. 그 이유는 뭔가요? 북측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건 예. 경호 조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가면 경호가 힘들 거다. 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테러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런 걸 예시를 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를 책임지지 못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당의 간부들이 뭐 고속도로까지 막고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는 군부 쪽에서는 위원장님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명,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다. 그리고 그 전략적 판단이 실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왜냐하면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냅니다. 우리 직거래합시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박 3일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거래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예. 즉 북미 정상회담 합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측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협상을 이어갔던 겁니다. 예. 양쪽으로 양손에 떡을 들고 있었던 거죠. 연애로 치면 양다리 연애한 거네요. 그렇죠. 예. 양다리 전략을 펼쳤던 건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간섭을 하는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간섭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북측 관계자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한다. 남북이 너무 잘 되고 너무 빨리 가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울러서 미국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자고 합니다. 실무자 협상. 그렇죠. 실무자 협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나름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볼 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한 손에는 서울 답방이라는 남북 카드를 또 한 손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선택한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게 전략적 실수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책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정입니다만 서울 답방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접촉해서 북미 회담도 하고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였을까요? 당연합니다. 다만 당시에도 미국이 개입을 해서 예. 저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단호하게 끊고 서울 답방을 먼저 하고 하노이도 갔더라면 하노이의 역사가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탄탄하고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생기거든요.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놓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민주당 1인 1표제 최종 관문 통과해서 중앙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한 차례 이게 좌절됐기 때문에 이른바 자존심을 구겼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과가 됐네요. 요거는 잠시 후에 윤건영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2018년 4월 그때 첫 남북 정상회담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그 파란색 도보다리 회담. 그때 이제 뭐 새소리만 들리고 맞습니다. 저도 DDP였나요? 어디서 그 기자로 지켜보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장면입니다. 그때 앉아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윤 의원님도 전해 들으신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해 들었던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도보다리를 건너가면서 회담을 하시는 거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 한 40분 정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백두산 미령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똑같이 양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양 정상 간에만 대화네요. 양 정상 간. 왜냐하면 저 때는 배석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통상의 정상회담은 기록과 배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 도보다리 회담과 백두산 미령은 그런 게 없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만큼은 제가 이 판문점 프로젝트라는 책에 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을 저 책에 다 담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무덤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털어주시면 도저히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여정 부부장과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김여정 부부장은 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백두열통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고요. 에피소드가 여러 있는데 2018년에 북에서 특사단이 왔습니다. 예. 평창올림픽 대표단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대표 단장이 김영남 위원장이라고 예. 북한의 공식적인 정부 수반입니다. 그때 특사로 왔던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이었는데요. 그렇죠. 당시 북측 관계자들은 김영남 위원장보다는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을 더 챙기는 형국이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직급 체계상 위원장과 부부장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의 모든 자원들이 김여정 부부장을 챙기는 그런 형국이었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평양 정상회담 때 백두산 방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북측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식사하는 와중에 제가 그 식당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대단히 결례지만 김정은 위원장한테 청이 있다. 좀 지금 백두산 일정이 잘 안 풀리고 있으니 이걸 좀 풀어주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윤 선생이 이야기하는 걸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풀려나갔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한 존재였군요. 네. 이 책을 쓰신 이유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 평화 프로세스 물론 이제 뭐 하노이 노딜 등으로 좀 마지막이 좀 아쉬웠지만 성과는 뭐고 한계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0년이죠. 대한민국이 분단이 됐던 건 70년 역사에서 한반도가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예. 1년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1년 사이에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 오는구나, 정착되는구나라고 하다가 결국 최종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죠.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절반이 정말 의미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00m 달리기로 예를 든다면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 북미 정상회담은 한 50m 정도는 온 거가 되는 겁니다. 예.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50m 앞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이 나름의 성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재명 정권 안에 2018년 같은 뜨거운 상황이 올까요? 현재로 보면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예, 그러나 저는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듯이 이재명 정부가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고 예.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된 흐름. 그 준비 선상에서요. 올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난 에이펙 때도 그랬고요. 트럼프가 한반도 근처에 오면 김정은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항상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올해 말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업적을 찾고 싶어하죠. 레거시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세상에 자기만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 세 번째로 하노이 노딜에 대한 평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벨상을 목전까지 갔는데 놓친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도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북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로 2018년에 비해 지금은 북핵이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졌습니다. 예. 러시아라는 뒷배고 세 번째로는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의 주류들은 여전히 북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북미 대화를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4월일 수 있다. 네.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말 뭐 운이 좋으면 저희도 이 시간에 또 획기적인 뜨거운 한반도의 상황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도 담긴 이 당시 유산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바늘구멍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걸 따박따박 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결정적 한 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 결정적 한 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17년도 지금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핵버튼의 크기를 자랑하고 정말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대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를 녹였던 결정적 한 방이 뭐였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왜? 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제안을 지금도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반도 관련한 이 판문점 프로젝트 이 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저희가 속보로 자막 보여드렸는데 1인 1표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힘이 실린 것 같아요? 뭐 힘이 실렸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되었다. 그러면 합당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합당 뭐 시점이나 또 형식에 대한 뭐 합당 제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뭐 수석 최고위원이 어깨 바로 옆에서 아주 날선말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보기 안 좋죠. 예. 지지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도 집권 여당으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합당의 당위와 명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그게 코스피 5천을 찍는 그날 굳이 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도부가 지금은 수습하는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습이라면 예를 들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늦추자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논의를 늦추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논의를 공론화를 시작을 해서 하든지 간에 예. 지금처럼 당내 분란을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집권 여당답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가 뭐 어제도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을 만나고 뭐 오찬도 하고 또 강덕구 의원도 만나고 해서 뭐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설상가상으로 이제 뭐 미략설 아까 앞서 네 분과도 토론했지만 정청래 당대표의 당권, 조국 대표의 대권 이 미략설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방송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과 패널 분들이 분란을 부추기는 듯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 보기로는 아직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합당과 관련된 그 어떠한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략이라든지 뭐 거래라든지 이까지 가진 건 너무 나갓 해석이라고 봐지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싶겠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덧셈 정치를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합당이라는 것 자체의 시기의 문제나 절차의 문제 충분히 있습니다만 예. 합당이라는 것 자체는 외연을 확장하자라는 덧셈 정치라면 국민의힘은 뺄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댓글 부분을 문제 삼아서 제명하고 하는 것은 명백한 뺄셈 정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나마 낫다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이 비슷한데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또 이 시간 이 스케줄상 지방선거 전에도 평화적으로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국 혁신당이 그러면 너네 분란 끝났니? 우리는 오케이야라는 답변을 받아서 서로 합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예단하고 예. 전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의 주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이게 분열로 비춰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세 번째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청산이라는 이 대의에 복무해야 된다라는 거에 원칙적인 접근들을 해 나간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의원님 나오시면 제가 이거 꼭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그 용산 집무실 윤석열 전 대통령 전용 사우나를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결국 다 사실로 밝혀졌고요. 네. 정권이 바뀐 뒤에 청와대로 이전한 후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제기 처음 하신 입장에서 실제 이제 눈으로 확인하신 건 의원님도 처음이잖아요. 영상을 보신 거. 네.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 영상입니다. 씁쓸하죠. 이게 제가 뭐 사우나뿐만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 그리고 안가를 술집 형태로 바꾼 것부터 해서 많은 제보들을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처음엔 예. 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이면 뭐 사우나를 두고 침대를 호텔급으로 만들고 골프 연습장을 두고 술집 형태로 바꾸고 하는 것들일까라고 했는데 제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 거의 사실에 근접하는 거여서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예.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씁쓸하죠. 허탈하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 모르게 저렇게 했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저게 윤석열 씨의 미천,
본질, 민낯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제가 1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제서야 저것들을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공직에 준엄한 칼로서의 역할을 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을 사전에 좀 막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안타깝죠. 예, 그 부분이 저도 생각 못했는데 감사원이 제대로 작동했다면이라는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맞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의 일종의 정권의 신여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검찰과 함께요. 예전에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감사원이 이렇게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껏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변화를 못하고 있는 것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 부인인 김건희 씨 이야기 좀 해보면 1심에서 1년 8개월 선고를 받았고요. 어제 항소했습니다. 그래프 목걸이는 받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목걸이 안 받았다고 어제 항소하면서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할 면이 있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항소할 일입니까? 15년의 구형을 받았는데 1년 8개월 정말 봐주기 면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치자금법은 위반인데 계약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니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샤넬백을 받았는데 대통령 때 받은 건 유죄고 당선인 신분은 무죄다. 당선인이 힘이 가장 셀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들이 들어눕는 데가 당선인 시절인데 판사는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저는 의의가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판문점 프로젝트의 저자 윤건영 작가님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윤 의원님과 함께 북한 이야기 그리고 현안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